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네, 서울 전역이 뜨거웠습니다. 최상위 폭염 경보인 폭염 중대 경보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서울의 공식 기온은 올여름 최고를 다시 갈아치웠고 강남구와 구로구는 무려 39도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서 더 걱정입니다. 첫 소식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나흘 동안 우리나라 최고 기온 분포도입니다. 동쪽을 뜨겁게 달궜던 폭염이 차례로 서쪽으로 번지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더위의 무게중심이 옮겨왔습니다. 서울 공식 기온은 이틀 연속 올여름 최고를 경신했고 비공식 기온은 강남구와 구로구 등에서 39도를 돌파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 이제는 서울입니다. 저희가 대구에서 놀러 왔거든요. 근데 대구보다 서울이 더 더운 것 같아요. 폭염 중대경보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가운데 경기 안산과 파주, 전북 전주 등에도 중대경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도 서울이 38도, 경기 하남과 오산은 39도까지 치솟을 걸로 전망됩니다. 원인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열풍. 습한 해풍이 백두대간을 넘으며 뜨겁고 건조한 바람으로 바뀌어 한반도 서쪽으로 뜨거운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한반도 전체는 일주일 넘게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과 하층 북태평양 고기압의 이중 열돔에 갇힌 상태입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은 기온이 조금 내려가지만 이 동풍이 백두대간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져 서쪽 지역은 폭염이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뚜렷한 비 소식은 없어 당분간 수도권 극한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주말 태풍 돌핀이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곳까지 접근하겠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걸로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다. 동해와 서해의 온도가 26도에서 30도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어서 열대야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서울 오늘 얼마나 더웠을까요? YTN 취재진이 기상청의 기상관측 차량을 타고 서울 도심 곳곳의 열기를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인데도 노면 온도는 20도가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오 무렵 서울 광화문 광장. 숨막히는 폭염 속 YTN 취재진이 기상청의 기상관측 차량에 타고 서울 도심의 열 분포를 살펴봤습니다. 차량 외부에는 각종 기상 관측 장비들이 설치돼 있고 내부에 연결된 노트북으로 기온과 노면 온도, 습도 등의 관측값이 1초마다 실시간으로 기록됩니다. 첫 번째 관측 지점은 광화문 광장. 빽빽한 고층 건물의 도시 열섬의 영향을 받는 이곳은 살수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아스팔트 복사열까지 더해져 지면 온도는 50도에 육박했습니다. 반면 불과 2-3km 떨어진 남산 산책로에서는 지면 온도가 33.6도까지 낮아졌습니다. 나무 그늘이 강한 햇볕을 막아주고 증산작용으로 주변 공기까지 식혀주면서 도심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 겁니다. 그렇다면 한강 위는 어떨까? 강한 햇볕을 그대로 받는 한남대교는 지면 온도가 51도까지 치솟았고 이동 중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일부 도로에서는 60도에 육박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서울 최고 기온을 기록한 구로구 온수동입니다. 초등학교에 설치된 기상 관측 장비는 오늘도 39도를 기록했고 학교 앞 노면 온도 역시 50도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도심과 녹지, 그늘과 아스팔트에 따라 열기의 양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이제 녹지 공간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주변에 산 같은 지형이 가까이에 있는가 그리고 또 지면 피복 상태가 아스팔트 비율이 더 높은지 그런 것에 따라서 충분히 온도가 다양하게 분포할 수가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뿐 아니라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복사열까지 더해지는 만큼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극한 폭염은 거리의 노동자들도 위기로 몰고 있습니다. 우편을 나르던 집배원과 배달 노동자가 도로에서 온열 질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송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빌라 앞에 집배원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습니다. 도로에는 구급차가 서 있고 소방대원들이 남성을 들것에 눕혀 응급처치에 나섭니다. 한낮 서울 주택가에서 우편을 나르던 30대 남성 집배원이 온열 질환으로 인한 손떨림 증상을 호소한 겁니다.
계속 야외에 노출돼 있고 그나마도 계단을 계속 오르내리셔서 그렇게 하시다가 몸에 무리가 오셔서 그렇게 되신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당시 소방대원이 측정한 남성의 체온은 37도. 소방대원은 급히 얼음팩으로 체온을 내린 뒤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다만 CT 등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양주시에서는 대낮에 택배를 싣고 오토바이를 몰던 배달 노동자가 주행 중 쓰러졌습니다. 사고 직후 50대 남성 운전자는 의식이 흐려지는 열 탈진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남성이 무더위에 어지러워서 중심을 잃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온열 질환에 의한 사고로 보고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며 거절하는 남성을 설득해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이런 극한의 더위 속에 어제 하루에만 전국에서 180명이 넘는 온열질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보고된 건데요. 이 가운데 2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온열질환 환자가 186명 추가됐습니다. 하루 기준으로 올해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환자 중에 전북에서만 사망자가 2명 보고됐습니다. 90대 여성과 80대 남성입니다. 우리 꽃을 따갖고 와서 보겠죠. 쓰레기 없어. 누적 환자는 2,200명을 훌쩍 넘었고 사망자도 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온열질환 예방의 기본은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뙤약볕 아래 야외 작업을 가능한 자제해야 합니다. 공사장 등 산업 현장은 집중 점검을 통해 폭염 속 작업을 통제하고 있지만 농업 현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입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267명 가운데 가장 많은 81명이 논밭에서 쓰러졌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온이 특히 높은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 농작업을 피하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스피커가 달린 드론을 띄워 폭염 속 논밭에 있는 어르신에게 귀가 유도 방송을 하는 지자체도 생겨났습니다. 가장 더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작업, 운동 등을 자제해 주시고 또 읍면동마다 한 곳 이상 거점 무더위 쉼터를 지정해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휴일에도 냉방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찜통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정전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가 늘어난 전기 사용량을 감당하지 못한 건데요. 주민들은 폭염 속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컴컴한 빌라 안에서 연신 부채질을 해봅니다. 에어컨과 선풍기는 모두 먹통입니다. 전날 저녁 건물 전기 공급이 끊긴 뒤 날이 밝도록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겁니다. 빌라 주민 30세대가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아이고 말할 수가 없죠. 땀이 비오듯 하는데 후덥지근해서 땀 줄줄 흘러요. 구청과 한전 측은 냉방기기 사용량 증가로 인한 과부하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아파트 전력 설비가 사용량을 견디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서는 600여 세대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경기 김포시 풍무동 아파트 단지에서도 3,60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오늘 낮에는 경기 화성과 서울 영등포 아파트에서 자체 변압기 과부하로 수백 세대가 전력난을 겪었습니다. 저같이 좀 젊은 사람들은 다 나가는 것 같고 차 끌고 다 나오는 것 같고 어르신들은 이제 언제 될지 모르니까 경비 아저씨한테 가서 다 확인하시는 것 같고. 기록적인 폭염이 전국을 덮친 가운데 정전까지 잇따르며 주민들은 푹푹 찌는 날씨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이처럼 전국적인 폭염 속에 냉방기 사용이 늘고 있는데요. 오늘 전력 수급 관리는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92기가와트의 최대 전력 부하가 전망됐는데 같은 시간 공급 예비력은 14.5기가와트, 예비율 15.7%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역대 최대 전력 수요 기록은 지난 2024년 8월 7일
최대 부하 97.1기가와트로 당시 예비율이 8.5%까지 떨어진 바 있습니다. 역대급 무더위 속에 각종 부품을 조립하고 용접하는 공구거리 상인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어야 할 정도로 땀을 쏟아가며 야외에서 작업하는 상인들을 김희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가게 앞에서 모터를 손보는 상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선풍기가 연신 돌아가지만 얼굴에서는 땀이 뚝뚝 떨어집니다. 올해가 좀 유별나게 더 더운 것 같아요. 뜨거운 작업할 때는 아침 저녁으로다가 좀 피해가면서 조금씩 하고. 작업 공간과 매장이 대부분 개방돼 있다 보니 에어컨 없이 선풍기에만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볕 아래 놓여 달궈진 작업 도구들은 잡는 것만으로도 뜨겁습니다. 푹푹 찌는 날씨에 이제는 하루에 몇 번씩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하루면은 뭐 땀이 막 옷이 팬티까지 다 젖어요. 젖는 거는. 저는 이제 계속 옷도 갈아입으면서. 염분이 부족하니까 뭐 가끔 소금도 좀 먹고 그럽니다. 아무래도 이런 육체 노동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좀 에너지 소모량이 많고 땀을 많이 흘리죠. 날씨는 매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손님 발길이 끊긴 건 물론 건설 현장 작업이 줄다 보니 관련 장비나 부품 주문도 감소했습니다. 더우면은 일을 안 하시잖아요. 공사 현장이라든가 이제 안전사고 같은 게 이제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격은 있다고 봐야죠. 건강은 물론 생계도 걱정인 상인들은 기록적인 더위가 하루빨리 가시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네, 우리보다 먼저 폭염이 찾아온 유럽은 산불의 가뭄까지 삼중고에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곳곳을 잇는 다뉴브강과 라인강마저 바닥을 드러내면서 전력 생산과 물류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럽 현지 특파원 연결합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영국 런던입니다. 네, 유럽은 초여름부터 찜통 더위를 겪었는데요. 현재 어느 지역이 가장 덥습니까? 네, 현재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리스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5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 속에 프랑스와 스페인을 휩쓴 산불은 이제 그리스에서 악화하고 있는데요. 남부 해안에서 강풍을 타고 아테네 주변까지 확산하면서 소방관들이 일주일 넘게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습한 저지대인 네덜란드에서조차 대형 산불이 발생해 밤사이 급속도로 번지며 100헥타르를 태웠습니다. 유럽연합은 장기간 지속된 건조한 날씨가 유럽 전역의 농작물 수확량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포강의 수위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농업용수 부족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 가뭄도 좀 극심해서 동유럽에서 원자력 발전 가동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유럽 10개국을 지나는 다뉴브강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냉각수를 끌어다 써야 하는 원전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루마니아는 냉각수가 모자라자 물기를 바꿔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다뉴브강에서 안반을 폭파했습니다. 헝가리는 44년 만에 처음으로 유일한 원전의 셧다운 위기에 처했습니다. 애초 어제부터 가동이 중단될 예정이었지만 자발적인 전력 소비 절감으로 일단은 하루 이틀 더 버틸 수 있게 됐습니다. 유럽 내륙의 물류 동맥인 독일 라인강의 수위도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독일 산업계와 경제 전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동량이 평소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고 물류 비용이 급등해 공급망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폭염하고 산불에 따른 인명 피해 그리고 경제 손실도 상당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폭염이 유럽을 덮친 6월 하순 27개국에서 모두 10,000명이 넘는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해 같은 기간보다 사망자가 10,000여 명 더 많다는 뜻인데요. 전문가들은 기록적인 폭염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올해 들어 산불로 스페인에서는 15만 헥타르, 프랑스에선 11만 5천여 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유럽을 휩쓴 산불과 폭염으로 인한 피해액은 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넘어섰다는
넘는다는 추산도 나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자체 데이터를 통해 프랑스와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루마니아 등 피해가 가장 큰 5개국의 상황을 종합한 겁니다. 여기에 다른 국가들의 폭염 상황이 반영되고 가뭄 피해까지 집계되면 유럽 전역의 전체 경제 손실은 이보다도 훨씬 더 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안 수사권을 포함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는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법률안 공포 전 마지막 문턱을 넘은 겁니다. 이로써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후 70여 년 동안 검찰이 갖고 있던 직접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안 수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에겐 경찰관에게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공소 제기, 그리고 공소 유지를 맡는 역할만 주어졌습니다. 반면 경찰의 경우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치안감 이상 최고위 수뇌부에도 직접 수사권이 부여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안 심의에 앞서 과도하게 집중됐던 검찰권의 폐해를 꼬집었습니다. 기소를 위해서 수사할 수 있다라는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수사와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쓰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다만 수사 주체가 경찰로 일원화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경찰의 자성도 촉구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만큼 관련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국무회의에선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도 처리돼 곧 특검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오는 10월 공소청과 함께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2,800여 명 규모로 정원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검찰청 소속의 검사와 수사관은 원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개청에 맞춰 임용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에 전체 정원 2,874명으로 꾸려집니다. 정원의 90%에 육박하는 2,567명이 수사관으로, 나머지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그동안 검찰청에서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분됐던 직제는 모두 수사관으로 통일됩니다. 현재 검찰청 소속 검사나 수사관은 내년 4월까지는 별도 시험 없이 원하면 중수청에 임용될 수 있습니다. 임용권은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중수청장이 나눠 갔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수사권을 행사하므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수사권과 인사권이 한 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본청은 수사 지휘와 감독을, 지방청은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6곳에서 생기는 중대범죄 사건을 각각 수사하게 됩니다. 부서는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와 법 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범죄 유형별로 편성됩니다. 본청은 396명, 지방청에는 2,478명이 배정되는데 중대범죄 수사가 집중되는 서울청에 가장 많은 수사관이 배치됩니다. 청사는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에 맞춰 검찰청 청사 대신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이 같은 직제 수사관 임용용 제정안을 오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돌며 임용 설명회를 열고 2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10월 2일 개청에 맞춰 임용할 계획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처럼 중대범죄수사청 윤곽은 드러났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우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전국 검찰청을 도는 임용 설명회가 시작이 됐는데 신분이 수사관으로 통합되고 직급도 4급으로 떨어지다 보니 검찰 내부 반응은 엇갈립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윤곽과 함께 초기 검찰 인력 확보를 위해 필수인 직급 등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핵심은 기존 검사 명칭을 없애고 수사관 단일 체계로 일원화하는 겁니다. 10년 미만 검사는 4급, 10년 이상은 3급, 지검장급은 1급으로 즉시 채용하는 직급 한시 적용 카드도 내놨습니다. 또 봉급과 정년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보수는 중수청 임용 전후를 비교해 더 유리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일종의 당근인 셈인데 검찰 내부 반응은 갈립니다. 초임 검사가 3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직급이 하향 조정되는 셈이며 보수와 직결된 수당 역시 전처럼 받기는 힘들 거란 겁니다. 더욱이 수사관 단일 체계에서 조직 내 어떤 역할을 맡을지도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중수청에 가려는 검사들도 오래 남기보단 수사 경력을 쌓아 로펌 등으로 이직하길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중수청 준비단은 전국 검찰청을 돌며 임용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사실상 직급 하향과 모호한 역할로 얼마나 많은 검사가 응할지는 여전히 안갯 속입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이 완전 폐지된 만큼 일단 설명회를 지켜보자는 기류도 읽힙니다. 설명회를 통해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느냐가 오는 10월 중수청이 정상적 수사기관으로 출범하는 데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오늘 선관위 특검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여야는 곧 특검 후보를 추천할 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작업에 돌입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또 이 투표율 오입력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여야 모두 선관위 개혁에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시간대별 투표율 조작 의심 사례가 경기 시흥에서 또 확인됐습니다. 시흥 선관위가 오전 9시 투표율 집계 과정에서 관내 3개동 투표자 3,600여 명을 누락한 뒤 9시 투표율을 바로잡지 않고 10시 투표율에 한꺼번에 반영한 겁니다. 벌써 경기도에서만 3번째 사례, 국민의힘은 오류를 조작으로 덮는 작업이 중앙선관위 지침 아래 조작적으로 이뤄졌다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수정하지 말고 가감해서 다른 시간대에 반영해 보고하라는 이메일 지침을 내렸다는 내용이 보도가 된 바 있었습니다. 그대로 실행된 것입니다. 민주당도 선관위가 국민을 우롱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와 해체 수준의 개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사태의 본질을 가린 채 부정선거론으로 몰고 가는데 모자라 대통령과 여당까지 억지로 끌어들이려 한다 견제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지난 선거들의 정당성을 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짓 선동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특검을 추천할 국민추천위원회 구성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3명씩 추천하면 국회의장 위촉으로 임명됩니다. 이후 대한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특검 후보를 3명씩 총 6명을 선별하면 국민추천위가 먼저 이를 2명으로 추리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양당 모두 신속한 특검을 외치고 있지만 추천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만큼 실제 특검 출범까진 순탄치 않은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100억 원대 차익을 남겨도 세금은 몇 억밖에 내지 않는다며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를 재차 제기했습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한 정부 세제 개편안의 당위성을 부각한 걸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조세 제도를 화두로 꺼냈습니다. 순방에서 돌아와 7시간 넘게 회의를 열며 부동산 공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데 이어 세제를 파고든 겁니다. 특히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근로소득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막 100억대가 돼도 몇 억밖에 안 되잖아요. 하여튼 10억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근로소득 최고세율은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49.5%에 달하는데 그에 비해 실제 양도세는 턱없이 낮다는 겁니다. 하루 전 정부가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 같은 방향성에 힘을 실은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해놓고 이번 개편안에서 다시 부활시킨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반박했습니다. 중과를 폐지한 게 아니라 매도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일정 기간만 줄였다가 오는 2029년이 되면 원상복구시키는 만큼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과율을 저번만큼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 2년이 지나면 원래대로 20% 30% 중과한다. 오해들이 생기지 않게 좀 정책 설명할 때 좀 잘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각의 부동산 공급과 금융대책에 대한 추가 보고도 지시한 상태인데 지지율과 직결되는 부동산 해법 마련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강남 등의 고가주택 시장은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지만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20억대 전후 일명 덜 똘똘한 한 채의 수요가 몰리며 다시 상승 압력을 받을 거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여기에 임대 물량이 줄면서 비싸진 임차료가 매매가를 다시 밀어올리는 악순환도 우려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 부동산 밀집 상가. 이곳은 인근 아파트 시세가 20억 원대로 실거주 1주택이라면 세제 개편안을 적용해도 종부세 부담 변화가 미미합니다. 20, 30억 선이다 보니까 종부세 부담이 좀 비슷한 수준이나 조금 소폭 상향하는 거라서 큰 타격은 없을 거로 보고 좀 더 이제 유예 기간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좀 분위기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강남 초고가 단지와 달리 한강변 중고가 단지는 보유세가 늘어나도 상승폭이 비교적 작습니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을 올해의 절반으로 잡고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하면 실거주 시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국평아파트는 416만 원에서 25%가량 증가하며 성동구 일부 단지들도 10% 미만 상승률에 그칩니다. 때문에 시장에선 시세 20억대 전후 비강남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세제상의 불이익은 피하면서 시세 차이까지 누릴 수 있는 가격대에 이른바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똘똘한 20억 원 이하 그 중저가에서의 1주택 기준에서는 세부담이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트렌드가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서울 집값 흐름은 어떻게 전망될까? 상승세를 달리는 집값 흐름을 반전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강남권은 일부 매물 출회가 예견되지만 고가주택 시장 전체 가격을 하락시킬 만큼 대규모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는 시각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서울 집값 상승세를 견인하는 중고가, 중저가 아파트값은 되려 수요가 몰리며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는 큽니다. 종부세 공제와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는 집주인이 입주를 택하면 임차 물건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전월세 시장 불안은 매매 수요를 부추겨 중저가 주택 집값을 더 밀어올릴 가능성도 작지 않습니다. 만성적인 집값 불안을 잡기 위한 정답은 결국 획기적인 공급 확대로 귀결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달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2%대로 둔화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7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2.8%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과 석유 최고 가격제로 석유류 가격의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이 영향을 줬습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으로 짜여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 지수는 2.5% 올랐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경제 호황이 수요 측 물가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내비쳤습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통위 통화 정책 방향 회의 의사록을 보면 이 금통위원 7명은 지난달 16일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2.75%로 인상했습니다. 한 금통위원은 향후 기준금리 운용에 대해 이번 인상으로 물가 목표를 달성하는 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성장과 물가 전망 경로에 상응하도록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6년 동안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대형마트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 유통업체 6곳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 행위로 마트 삼겹살 가격이 20% 이상 올랐던 것으로 봤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단가를 인상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에 그렇게 하자며 호응합니다. 입찰 전에 최저가 적정 수준을 잡자며 삼겹살, 목심 등 구체적인 부위별 가격도 제시합니다.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직원들이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돼지고기 가격을 합의하고 가격 정보를 매주 교환하며 입찰에 참여한 도드람푸드 등 육가공업체 6곳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업체들이 지난 2017년부터 6년 동안 이마트에 납품한 돼지고기는 모두 1조 2천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이들 업체들은 텔레그램을 통한 은밀한 담합으로 납품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후임자에게 담합 행위를 인계하고 신규 업체가 납품을 시작할 경우 그 업체도 담합에 가담하도록 하는 등 검찰은 업체들의 담합 행위로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20% 이상 올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담합행위 적발 후 이듬해 대형마트 삼겹살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5.5%, 목살 가격은 20.8%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이어온 이들의 은밀한 범행은 지난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서며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들은 단체 대화방 내역과 전산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각 업체 소속 임직원 12명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막 100억대가 돼도 몇 억밖에 안 되잖아요. 투자용으로 사가지고 정말로 투자로 막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 이거 노동자들의 근로소득하고 너무 형평이 안 맞아요.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습니다.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입니다. 이미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권에서 똑같은 경제 실험을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부동산 재앙이었습니다. 민생 지옥도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조세 정상화 방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필요한 곳은 더 두텁게 지원하고 불합리한 세제는 바로잡겠습니다. 예, 어제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있었고요. 오늘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근로소득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걸 강조했네요. 이 얘기를 보니까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평생 봉급쟁이로 살아온 사람인데 정말 봉급에서 엄청 떠요. 그 원천 징수하는 거 아니에요? 네. 유리 이제 지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정 부분 전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세금이라는 게 이제 세제 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좀 어떻게 안정화시키겠다는 건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때인가요? 세제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공약이 있었는데 그 공약을 이제 비판을 많이 하죠.
그때 공약은 어떻게 된 거냐? 세제로 이제 부동산을 안정시킨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인데 일정 부분 전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얘기했다고 해서 완전히 뭐 그 얘기를 공약을 완전히 그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공약이라는 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거죠. 이제 이 세제가 과연 부동산 이제 보유세를 높이는 거가 주요 핵심인 것 같은데 그렇게 개편되는 방향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제 개편이 된다고 부동산이 안정되겠느냐? 그건 또 별개 문제인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야권에서 얘기하는 게 일단 공급을 늘려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공급도 늘려야 되고 수요는 가능하면 줄였으면 좋겠고 또 세제도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맞고 그러니까 보유세를 올리되 또 양도세는 어떻게 할 거냐 문제도 있고 그럼 취득세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세제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게 이제 장동 대표에게는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다. 근데 너무 많은 논리의 비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 용어라는 게 정치적 수사라는 게 말이죠. 상당히 과도한 얘기 많이 하죠. 여야 할 거 없이. 근데 요즘 정치권의 정치판에 그야말로 이 수사가 너무 인플레가 되는 것 같아요. 말이 너무 과도하다. 이런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세제는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니까 이제 증세 논의를 시작하는 거죠. 이제 뭐 징벌세다 뭐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비판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이제 방점이라고 그러면 이제 거주에 이제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살 거면은 사고 샀으면 이제 살아라 뭐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불로소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그 말에 그 반대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월급쟁이들은 뭐 평생 일해봤자 얼마 받지 못하는데 부동산 투기를 해서 떼돈을 번다. 그럼 그거 옳지 않죠.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집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른 게 결국은 정부 정책의 실패,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주택 정책을 잘못해서 거기에 편승해서 집값이 막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책임을 전부 다 국민들에게, 집 가진 사람에게 물리는 것들이 과연 옳으냐? 무슨 저 죄인처럼 말이야. 그런 식으로 뭐 너 비싼 집 갖고 있으니까 그건 네가 좀 잘못인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그게 옳은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은 뭐 세금 차익을 가졌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지. 그거 당연히 찬성합니다. 근데 양도소득세가 저렇게 됐던 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멀쩡하게 하다가 갑자기 바꾸려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바꿔야겠습니다가 아니라 갑자기 그것은 잘못된 거야 라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혼내듯이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이거 지금 조세 정상화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경제부총리가 집은 사는 곳이, 그러니까 리빙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다. 잘못하시죠. 그러니까 바잉하는 것, 사는 게 사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잉보다는 리빙에. 바잉보다 리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웃긴 게요. 아니 누구든지 다 좋은 집 살고 싶어요. 교통 편하고 환경 좋은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공급과 수요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본주의 경제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식의 거창한 집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한 것이야 라는 그런 공자님 말씀 같은 현실과 맞지도 않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집을 사고 파는 것들이 당신들은 잘못된 것이야 라는 식의 그런 분개를 하라고 지금 그 경제부총리에 앉혀놨습니까? 경제부총리가 경제에 대한 기본 원칙도 모르면서 사람들의 욕심이라든가 이기심 이런 것들을 무슨 공격하고 죄악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게 경제부총리가 맞는 건지 그게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원칙에 맞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세금 폭탄 투하다 이제 그러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조세를 정상화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민주당 당내에서도 지금 이제 부동산 민심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그리고 진보 야당들 범여권 거기에서도 지금 이제 약간 결은 달라요. 결은 다른데 이게 충분하지 않다. 기대에 못 미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지금 백약이 무효예요. 지금 뭐 정부가 어떤 정책 내놔도
아까 보도에 뭐 덜 똘똘한 한 채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20억 이하 정도? 예. 그런 집을 사는 게 오히려 낫다. 그럼 보유세가 안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보유세의 기준이 또 이제 어떻게 설정될지가 궁금해요. 이제 초고가 그 부동산 아파트는 어떤 몇 억을 할 것인가? 50억을 할 거냐? 60억을 할 거냐? 네.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은 뭐 사실 엄두가 안 나는 얘기들이에요. 남의 나라 얘기 같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닌데 서구의 경우는 보유세가 좀 높은 편이에요. 우리가 좀 낮은 편이긴 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인데 그렇다고 그런 나라하고 우리나라 뭐 똑같이 비교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세제만으로는 제가 봐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보유세가 좀 낮은 건 맞는 것 같아요. 단지 그러니까 이건 인간들의 이기심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지나치게 높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높으니까 여기 리빙하지 않고 예. 사만 두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건 투자의 개념이니까 이건 보유세 물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려면 거주해라. 그게 산다는 리빙 아니에요, 거주가. 근데 거주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기 세입자들 내보내고 들어가야 되니까 또 전세와 월세가 또 잠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해요. 그래. 그것도 일리가 있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 시장이라는 게 정부가 국가가 어떠한 정책을 내놓으면 또 그걸 또 능가하는 정책이 나와요. 또 시장이. 그 시장과 정부의 대결이라는 게 원래 자본주의 원래 논리예요. 그게 원래 국가와 시장과의 대결. 근데 국가와 시장이 같이 조율돼서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게 나오면서 이건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진보 정권이 항상 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던 건 사실이에요. 또 예.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대표적인 경우였었는데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제 문제는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 세제 정책에 찬성 사람도 있고 대단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여야가 같이 예. 또 그리고 이해관계가 다 달라 이건. 네. 지역에 따라 다르고 그렇죠.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역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에 계급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파트가 비싼 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해관계가 달려요. 갈리는 게 그게 정치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조율해서 할 일이고 여야가 이걸 자꾸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특히 야당이 이걸 과도하게 징벌적이다, 뭐 이렇게 무슨 재앙을 안긴다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이 어제 이제 특히 초고가 주택에 이제 초점이 맞춰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보통 그 많이 있잖아요. 그 주택들이.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반발을 하고 이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수도권 의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같이 지금 간담회도 연다고 그러고 특위도 또 만든다고 그러고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걱정이 되겠죠. 네. 주로 서울에 사는 분들의 집값 거기에 대해서 보유세라든가 양도세 이런 것들에 타격을 받게 되니까 그럼 무슨 뭐 총선이 지금 1년 10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갑작스러운 세제 변화 이런 걸로 인한 세금 폭탄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여기에 대해서 뭐 반발할 건 뻔하니까 예. 이런 문제가 수도권 의원들로서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 근데 보면은 진짜로 정부 정책이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요. 처음에는 다주택자 다 신고해라. 임대주택자로 신고해라. 그래서 다 신고하라고 해놓고 세제 혜택 주겠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또 그거 확 조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다시 그럼 나 다 팔고 똘똘한 한 채로 갈래. 라고 해서 또 그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한 채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또 이 똘똘한 한 채를 규제할래.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집값을 계속 자극하고 상승시킨 측면이 있어요. 예. 이거 보면은 이른바 진보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왕창 한번 올랐었잖아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3법 하면서 또 왕창 올랐습니다. 네. 그 이번이 세 번째예요. 그러면 민주당은 좀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정권을 잡을 때마다 집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주택 문제를 갖다 시장에 맡기지 않고 무슨 세제라든가 예. 아니면 내가 규제라든가 야 사고 파는 거 하지 말고 거기 살 집이니까 그냥 리빙으로만 생각해 라는 식의 경제부총리의 그런 발언들 때문에 그거를 시장이 비웃고 있는 거 아닙니까? 되지도 않을 거 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거 민주당 좀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이제 그래픽으로 보셨는데 송영길 의원도 확실한 공급 대책이 우선돼야 된다. 그리고 실수요자한테는 대출 문턱도 낮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비단 이제 송 의원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여러 의원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 보안 사건 폐지를 골자로 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죠. 이 대통령이 사법 정상화라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 야권은 악법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입니다.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전당대회 한번 이겨보겠다고, 그런다고 이길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 전 국민의 삶을 근저당 잡은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국민들이 거부할 겁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 악법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에 바쳤다고 합니다. 검찰에 대한 복수심 마케팅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20년간 계속 울고먹고 지탱해온 가장 큰 무기이자 축이었습니다. 자, 부동산 못지않게 상당히 이제 민감한 현안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결국에는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는 국무회의를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를 했네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증거인멸이나 이런 도주 염려 이럴 때는 이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가 기본 방향은 맞는데,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보안수사권을 비롯한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건 맞는데 이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 또 중대한 경우에는 뭔가 제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폐지를 뭔가 제한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폐지를 좀 교정하자, 수정하자, 보완하자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여러 번 하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근데 이미 국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지금은 저 이상의 발언하기 어려울 겁니다.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러나 경찰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 그런 취지의 얘기도 했다고요, 오늘.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이것도 거부권 얘기가 많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제2요구권. 그러니까 국회에 제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 거부권이라는 게. 거부권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원래 다시 한번 할 수 논의해달라. 그런데 근데 우리나라 이제 거부권이라는 게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거부권이라는 건 물론 대통령이 볼 때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국회가 너무 과도하게 입법을 했거나 절차 문제가 있었거나 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데 과도하게 근데 지난 정권들이 너무 많이 해왔죠. 거부권을. 그러니까 거부권은 정말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야 되는 거예요. 제2요구권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거부권 행사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보는 건데 대통령의 이 말씀에 이 행간을 보면 말이죠. 리드 비트윈 더 라인즈라는 말이 있죠. 행간을 이거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 현실입니다, 그게. 근데 이 행간을 가만히 보면은 이 법을 많이 보완할 게 있다. 이 형사소송법 개정된 이 법안을 보완하겠다는 얘기예요. 좀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좀 봐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전당대회 기간 중에 저는 너무 빨리 무리하게 추진한 면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또 아마 전당대회 기간을 의식했을 수도 있어요. 저의 추측이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이 법을 단순히 이번엔 제2요구권 행사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이 상황을 좀 봐야 된다는 말이 나올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 전당대회 초기인가요? 상당히 신중론이 많았어요. 근데 전당대회가 중반 이후로 접어들면서 신중론을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갔던 거죠. 그냥 강성당원들이 어쨌든 이걸 추진하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김민석 전 총리도 사실 이거 제가 보기에 뭐 제가 잘못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런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끝나고 제2요구권 행사 못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권한 행사 안 한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든 간에 이거 상황을 좀 보고 시행착오 보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얘기가 다 할 수는 없는 건데 그 말씀을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저는 국회가 개정안의 요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종종 나와요 벌써. 민주당 내에서 이건 그래서 이거 아까 부동산 문제도 여야 문제가 아니듯이 이것도 여야 문제가 아닌데 너무 과도하게 정치 공학이 너무 개입돼 버렸다 이 문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대통령이 이제 행간을 읽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생각나는 이 대통령이 오늘 한 얘기 중에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한동훈 의원 보셨습니다마는 오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하고 의원들하고 같이 이제 긴급 간담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민주당의 이제 이런 행보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앞세운 복수심 마케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가장 먼저 통과됐을 때 뭐 만세를 부르면서 환호했던 김용민 의원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찾아가서 봉화마을에 그 동상 옆에서 사진 찍으면서 대통령님 너 잘했다라고 칭찬 위에서 좋아하고 계시죠? 이렇게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지금
실질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제가 보기엔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고 오히려 조국이나 뭐 이런 분이겠죠. 그런 분들을 더 위해서 만든 법 같기는 한데 내세우고 있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때문에 검찰의 부당한 수사로 인해서 결국은 불행한 일을 당했다라는 걸 앞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사위인 곽상원 의원이 얘기하듯이 노무현 대통령은 검수완박을 찬성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권 독립하겠다고 했을 때 아니 도대체 경찰 그 많은 병력을 그러면 누가 견제하느냐 라면서 경찰에 대한 견제를 갖다가 상당히 옹호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을 앞세워서 자기들의 어떤 그런 검찰에 대한 사적 감정 이런 것들을 보복심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키려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에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조세 정상화라고 얘기하고 대통령은 이번에 그 법을 바꾼 것을 사법 정상화라고 얘기하면서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사필 규정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 이전의 것들은 전부 다 비정상이었습니까? 그 비정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온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정권 바뀔 때마다 자기들이 바꾸는 법은 다 정상이라고 하고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은 다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그거야말로 비정상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하는 일들은 다 정상이고 그 이전의 것들은 다 비정상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것 자체가 비정상이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형사법 이 개정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한동훈 의원이 오늘 긴급 간담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피해자가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 피해자가 도착하기 직전에 이 서범수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요. 맞은편에 앉은 진종호 의원한테 돌려차기 한판 하지라고 이제 말하는 장면이 이제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도 이거 참 민망한데. 그래서 이제 진종호 의원의 답변도 상당히 괴이했습니다. 저는 발보다 손을 잘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쨌든 나중에 이제 사과는 했는데 페이스북을 통해서나 뭐 글로 사과는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말이죠. 이거는 단순한 말실수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어떤 사안을 대할 때, 어떤 이슈나 사안을 대할 때, 그 자기의 이제 말 언어로 나올 거 아니에요. 언어로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자기 마음속이나 가슴속이나 머리에서 내재화되어 있는가가 저는 그 언어의 진정성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게 저런 발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건 농담도 아니고 말실수 전혀 아니에요. 지금 이 돌려차기라는 게 뭡니까? 이 형사소송법 개정 아까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눈 그 보안사건 폐지가 부당하다. 거기에 대한 예로 드는 게 그 지금 형사사건 이런 것들이잖아요. 돌려차기 사건하고 장윤기 사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 간담회 하는 자리예요 지금. 근데 피해자까지 지금 여기 부르는 자리인데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럼 얼마나 여기 대해서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 이 형사소송법 개정된 법안 자체가 이게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겠구나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바로 그것 때문에 피해가 당한 그 피해자 그 돌려차기에 피해를 당했는데 그걸 논의한 자리에서 지금 돌려차기 한판 하자. 이게 제정신입니까? 거기서 또 진정호 의원 뭐 저는 그분이 사격 선수 출신이니까 손을 더 잘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걸 제가 아까 봤는데 보도에서. 그래서 지금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범수 의원이 이제 필요하다면 직접 가서 사과하겠다. 그랬더니 직접 볼 필요도 없고 사과받을 생각도 없다. 지금 범죄 피해자들이 지옥 속에 살고 있고 국민이 지옥 속에 살게 됐다. 이게 중요한 거다. 이 쟁점에 집중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군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그 김진주 씨잖아요. 이름 다 공개됐으니까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목소리하고 이름은 다 공개됐고 본인이 용기를 냈기 때문에 그 또 직접 그 김용민 의원의 그 글에다가 댓글도 썼었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이름을 말할 수 있는데 저거는 그냥 모르겠어요. 그 최 교수님은 이게 실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저는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 뭐라 그럴까 그 아재 개그 비슷하게 그 얘기를 한 것이었다고 해서는 안 될 실수였죠.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김진주 씨는 아니 지금 피해자들이 지옥 속에 살게 됐다는 그 쟁점에 집중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서범수 의원의 저 얘기로
예를 들면 그 논점이 돌아가면 그게 과연 김진주 씨나 그 현재 어떤 그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네.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원하는 것일까, 바라는 바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말이 끊겼는데 네. 이 얘기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이제 집중이 되면 안 되죠. 여기서 끝나는 얘기인데 이분들이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언어의 진정성을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 이 제도 자체가. 그럼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농담 잘하고 저도 농담 잘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건 평소에 여기에 대해서 그냥 정치인으로서 그 정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비판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여기도 정말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요건 제가 꼭 첨언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내일 또 이게 아마 여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한참 크게 이게 번질 수도 있어가지고 이거 더 크게 번진 문제는 아니에요. 예, 이제 꼭 알겠습니다. 나야 될 문제인데 한마디는 하고 넘어가야죠, 그래도. 예. 내일 상황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이제 당권 경쟁이 초접전으로 이제 흐르면서 당원 비중이 높은 호남이 이제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당권 주자들이 전부 호남으로 갔더군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 17% 정도가 지금 투표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호남이 32%인가 33% 정도 되는 것 3%.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남이 또 중요한 이유는 수도권이 좀 더 많아요. 38%인가 뭐 일부에서 42%라고도 하고 38%라는 보도도 있고. 그래서 호남 수도권이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70%가 네, 넘는 비중이. 거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수도권이 더 많긴 하지만 사실은 그 수도권에서도 상당 부분 호남 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고 그리고 호남에서 결정되는 것들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호남에서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이 승패가 갈릴 것이다 예. 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후보들은 뭐 마지막 그 승부처로 호남을 보면서 달려가는 거겠죠. 굉장히 이제 이 시간이 흐르면서 후보들의 이야기도 상당히 이제 직설적이 돼 가고 있고 특히 오늘 송영길 후보의 발언이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 정청래 후보의 지지층의 당청 관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문제인 것 같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당이 분열돼서 부엉이 벼랑 끝으로 몰렸던 그 격이 반복될까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당청 관계 얘기인데 이게 예. 명청대전을 부각시키는 거라고 좀 봐요. 지금 얘기가. 근데 지금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명청대전이 부각되는 게 아주 불리하죠. 프레임 자체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후보와의 어떤 관계의 불화를 예. 얘기하는 게 명청대전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손흥길 후보나 이제 김수 후보는 명청대전을 강조한 쪽이고 그게 서로 유불리가 갈리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변수가 있을 거예요. 선호 투표라는 변수는 여전히 있고 말이죠. 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호남과 수도권이 거의 뭐 70% 훨씬 넘으니까. 근데 경남에도 가중치가 주어지니까 경남에서 이겼어요. 정청래 후보가 이겼어요. 네. 현재로서는 0.99% 차이밖에 안 나요 지금. 네. 박빙인데 제가 볼 때 이 당원들이 이 유권자가 당원들이잖아요. 30% 이제 여론이고 그런데 당원들이 정치 고관여층들이기 때문에 전 어쨌든 집권 초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과 그러니까 청와대와 정당, 집권당, 집권 여당의 관계가 예. 중요한 거거든요. 예. 이 당청 관계가 균열로 가거나 불화로 가는 거 전혀 원치 않을 겁니다 아마. 전 그러면서 볼 때 그런 면에서 전략적 투표를 할 거다 당원들이. 네. 예. 그러면서 볼 때는 저는 수도권이나 특히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호남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대단히 전략적 투표를 많이 하는 지역이에요. 일반 대선에서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그 당내성은 더 그럴 거라고요. 그러면서 볼 때 김무성 후보가 전체적으로 유리한 구도로 흘러갈 것이다. 네. 저 그렇게 예상을 일단 합니다. 예. 자, 이렇게 전대 구도가 개파 대결로 이제 굳어지고 있다 보니까 최고위원 후보들 간에 이제 비방 정도 격화하고 있는데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저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민희 의원님이 저에 대해서 박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일배문화 아닙니까? 아니 동료 의원이 경쟁 후보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천장에 매달려서 잡니까? 어떻게 저한테 박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박쥐라고 했던 배경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송영길 후보를 지원하면 송영길 후보를 뽑는 거잖아요. 한 표.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석 후보를 한 표 뽑는 거잖아요. 근데 두 후보를 다 지지한다고 하시니까 그럼 박쥐가 이런 됩니까? 문제의식이었습니다. 들어갔다면 사과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네, 사과드립니다. 자, 지금 일단 최고위원 후보들 가운데서는 득표 1위가 이제 최민희 후보인데 친청계죠.
근데 이제 전당대회 경선 태도 논란이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어요. 이번이 한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미화 의원이 네. 뭐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뭐 네. 막 아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것도 또 문제가 됐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김영호 의원한테 박쥐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영호 의원 그 반박 공격이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제가 뭐 천장에 매달려서 잡니까? 아니면 제 어깨에 무슨 날개가 달렸습니까? 제가 왜 박쥐입니까?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그 최민희 의원이 사과는 저기서 정중하게 했지만 그 다음에 또 본인의 사과를 다시 뒤집는 듯한 발언을 또 했어요. 박쥐라고 말을 안 했다고 했는데. 네, 그렇죠. 말 안 예. 했다. 좀 아까 보셨지만 있죠, 박쥐야 박쥐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것들 있었고, 그러니까 본인이 사과를 해놓고서 또 자기는 박쥐라고 얘기 안 했다라고 얘기하고 또 조금 들어보면 당신이 그런 말을 들을 그런 행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어서 글쎄요, 저는 뭐 지금 모든 언론이 다 공격하고 있잖아요. 저건 좀 잘못된 거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그래서 요 다음에 이런 비판이 과연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래서 지금 다른 후보들보다 약 10%포인트 정도 앞선 1등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영향을 미칠지가 좀 네. 궁금합니다. 예. 최 교수님은 요 최고위원 후보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최고위원 후보 현재 친명이 3명, 5위 5명 뽑는 거니까 그 5위 안에 지금 친명이 3명, 친청이 2명 들어가 있어요. 그중에서 최민희 후보가 들어가 있는 건데 계속 1위예요 지금 1위인데 나중에도 뭐 최민희 의원은 이제 수석 뭐 최고위원을 노리는 것 같은데 되긴 될 것 같아요. 되는데 워낙 강성 나오는데 지지가 높으니까 되는데 최민희 의원은 이런 태도 고쳐야 돼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소미아 의원이 갈 때 그 야유하는 거라든지 이건 가장 그 민주주의에 중요한 건 남의 말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걸 인정하는 거.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렇게 됐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상대가 내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포용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한 게 관용이고 포용인데 관용이 없는 거예요. 나만 옳다라는 거 아닙니까? 모든 정치를 선, 악의 구분으로 보는 거. 옳고 그름만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 박쥐라고 왜 공격합니까? 아까 돌려차기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발언이지만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우리들은 그런 발언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이분들이 이렇게 뭐 다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만 심심찮게 이런 게 많아요. 요즘 그게 뜸한 편이에요. 한때 얼마나 막말 논란이 많았어요. 그 이런 부분들도 최민희 의원이 이런 부분을 많이 비판받고 있잖아요. 요즘 아까 그 서미아 의원 발언할 때 야유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근데 혹자는 또 이거 일부러 이제 하나의 전략이다. 일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는 쇼츠 만들기 위한 전략. 쇼츠 위한 전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네네. 정치도 다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이 남는 게 정치인데 어쨌든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일리가 있으니까 비판하는 거 아니겠어요? 최민희 의원의 이런 태도는 비판받을 수 있다 충분히 제가 볼 겁니다. 앞으로 순회 경선 한 4번 정도 남았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충북에서 폭염 속에 야외 작업을 하던 이 농민 3명이 온열 질환 의심 증상으로 쓰러져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폭염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 한낮 야외 작업을 피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밭 지지대가 힘없이 쓰러져 있고 작업하던 도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대낮에 밭일을 하던 90대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인근에 있는 텃밭에서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쓰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발견 당시 남성의 체온은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인근 농민은 사고 당일이 올여름 들어 가장 더운 날이었다고 말합니다. 올여름 들어 제일 더울 정도로 더웠던 것 같아요. 저희도 낮에는 일을 잘 안 하거든요. 너무 더워서. 근데 저기 계신 분이 아침부터 계속 일을 하시긴 하셨어요. 충북 음성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맹동면에서는 논 주변에 세워진 화물차 안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차량에 오르기 전 농약 살포 작업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남면에서도 농약을 뿌리던 남성이 쓰러졌는데 두 사람 모두 무더위 속에 야외 작업을 하던 중이거나 작업을 마친 직후 숨져 온열 질환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낮 시간대 야외 작업을 피하고 작업할 때는 햇볕을 맞고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외출할 때는 모자나 양산을 활용해 햇볕을 차단하고 밝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 어지럼증 등 같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서울 전역에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고층 빌딩이 빽빽하게 둘러싼 강남 일대는 이 펄펄 끓는 열섬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면 온도를 재보니 40도를 훌쩍 넘었는데요. 시민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애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정영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양산으로 따가운 햇볕을 가린 채 걸음을 재촉합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 손에 든 음료의 얼음은 순식간에 녹아버렸습니다. 서울 전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고층 빌딩이 밀집한 강남역은 찜통이 됐습니다. 건물이 높아서 그런지 바람이 없고 좀 푹푹 찌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지열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휴대용 선풍기를 챙겨왔지만 숨이 막힐 듯한 온도의 무용지물입니다. 시원하게 쐬려고 들고 나온 거긴 한데 밖에 대기 자체가 뜨겁다 보니까 실내가 아니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빽빽한 고층 빌딩이 바람길을 막아 열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데다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배기가스까지 겹친 탓입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발밑에서 뜨거운 열기가 훅훅 올라옵니다. 지면 온도를 측정해보니 40도가 넘습니다. 극심한 더위에 평일 낮에도 청계천을 찾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신발을 벗고 흐르는 물에 발을 담가보지만 시원함은 잠시뿐입니다. 여기서 올라왔는데 진짜 엄청 덥더라고요. 사막 더위 같아요, 여기는. 뜨거운 열기가 모인 도심 속 시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폭염을 버티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무더운 날씨에 이 쪽방촌 주민들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에어컨도 없이 지내다 보니 주민들에게는 무더위 쉼터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좁은 통로를 따라 쭉 걸어 들어가니 사람 한 명 겨우 누울 수 있는 작은 방이 나옵니다. 내부는 생활용품들로 가득 차 있지만 더위를 식혀줄 에어컨은 없습니다. 주민들은 작은 창문과 선풍기 한 대에 의존한 채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불편해 이제 사는 게 불편하니까 불편하고 또 이게 이제 여름 되면 여름처럼 덥고 겨울에는 또 춥고 또 힘드는 게 뭐냐면은 이제 특히 이제 뭐 샤워하는 것도 모든 게 다 불편해요.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고 싶어도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고정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이다 보니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려면 수백만 원의 보증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은 주거 이전 비용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다른 데 이사 가가지고 또 300~400도 보증금 걸고 들어가려니까 돈도 없고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철거되면은 이제 철거하게 되면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더위를 참다 못한 주민들은 근처에 있는 무더위 쉼터로 몸을 피합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고 얼음물도 마실 수 있어 쪽방촌 주민들에게는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무더위 쉼터가 아무래도 그래도 거기에는 좀 동료들도 있고 또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저녁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영화 상영을 한다든지. 대전시는 제9호기금으로 쪽방촌 주민들에게 선풍기와 여름 이불을 지급했습니다. 민간단체의 후원도 이어져 얼음물과 손선풍기, 즉석식품 등 폭염 대비 물품도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냉방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현실에 쪽방촌 주민들은 하루빨리 무더위가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고된 여름을 견디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건설사들은 현장 체감 온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작업 시간을 조정하며 온열 질환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건설 현장. 숨이 턱 막히는 더위 속에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이 땀으로 젖습니다. 얼음물을 마시고 냉방기기 앞에서 더위를 식혀보지만 꺾일 기미 없는 폭염을 견디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도권과 전라도 일부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 현장도 비상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한 건설사는 전국 현장 80곳의 체감 온도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 상황실을 가동했습니다. 건설 현장 곳곳에 설치된 온습도계가 5분마다 체감 온도를 측정하면 지도 위에 위험 단계가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위험 수위에 도달하면 안전 관리자에게 알림이 전달되고 작업 중단 등 안전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36도까지 올라가 있고요. 지금 경보 단계이기 때문에 근로자분들 작업 중단 부탁드리겠고요. 현장의 상황과 체감 온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본사와 현장에 유기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더위를 식혀줄 냉방장치와 식수시설을 갖춘 휴게시설을 현장에 설치하고 간식 트럭도 투입했습니다. 또 현장 노동자가 건강 이상을 느끼거나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작업 중지권 사용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올여름은 열대야 최다 기록에 이어서 최고 기온까지 연일 역대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한 기록들이 나올지 무서울 정도죠. 과거 기록적인 더위와 올해는 어떻게 다를까요? 정혜윤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국민들의 기억 속에 첫 대형 폭염으로 남아있는 1994년. 당시 여름철 폭염 일수는 29.6일, 열대야는 16.8일에 달해 에어컨 보급의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2000년대 이후 최고 극한 더위의 상징은 2018년입니다. 8월 1일 홍천의 기온이 당시 기상관측 이래 최고인 41도까지 치솟았고 서울도 39.6도를 기록했습니다. 한낮 폭염 일수만 무려 31일로 역대 1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반면 2024년은 밤 더위, 열대야가 지배한 해였습니다. 가장 긴 열대야 일수인 24.5일을 기록하며 연평균 기온을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어 지난해인 2025년에는 여름철 평균 기온이 25.7도로 역대 가장 높은 해로 등극했습니다. 1994년과 2018년의 폭염이 낮 동안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는 형태였다면 최근에는 낮 동안의 폭염이 밤 동안에도 이어지며 그 열기가 해소되지 못하는 누적형 폭염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양산 낮 기온이 기상관측사상 역대 최고인 42.5도에 달한 가운데 이번 주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사상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며 극한 더위가 기승입니다. 전체 폭염 일수도 하루가 다르게 순위권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열돔 현상에 습한 수증기까지 더해지며 낮의 극한 고온과 밤의 열대야가 동시에 타오르는 복합형 더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 방향이 바뀌며 극한 더위 지역이 동에서 서로 옮겨가 열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더운 공기가 빨리 빠져줘야 되는데 꿀떡하면 꿀떡을 맞고 있는 셈이고 상태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하청에서는 덥고 습기를 꿀떡이 막히는데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시기죠. 가마솥 안에 갇힌 것처럼 해서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속에 폭염의 양상은 해마다 패턴을 바꾸며 더욱 강하고 집요해지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처럼 기록적인 폭염의 원인인 열돔은 이 한반도를 넘어서 중국과 일본까지 뒤덮었습니다. 제13호 태풍 돌핀까지 태평양의 뜨겁고 습한 공기를 몰고 오는 중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합니다. 기후 변화 속에 중국의 새로운 3대 화로 지역으로 떠오른 동부 연안의 항저우.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8도에서 40도를 기록했고 지표면 온도는 60도를 넘깁니다. 주민들은 더위를 피해 당국이 개방한 방공호로 몰려듭니다. 서부 내륙 스촨성은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만큼 달궈졌고 농작물들이 바스러질 정도로 메말랐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이상 고온이 올해 농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통의 3대 화로 중 하나인 내륙 분지 충칭에선 배달원들에게
선풍기가 달린 조끼를 나눠줬습니다. 汗水会把我们那个衣服粘在身上，这个又热又黏，感觉浑身都很不舒服。然后现在这个它是这种吹起来的嘛，就是身体跟那个衣服是隔离的。 섬나라 일본도 올해 최고 기온이 섭씨 40도 이상인 폭서일이 열흘을 넘겼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도쿄의 동물원 사자 3마리도 버티지 못하고 폐사할 정도입니다. 특히 강진 탓에 집이 부서지고 물과 전기마저 끊긴 구마모토에선 폭염과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お風呂ですかね。お風呂入りたいですね。お風呂入ってエアコンの効いた部屋でお布団で寝たいですね。 일본 오키나와를 거쳐 중국 동부로 향하는 제13호 태풍 돌핀까지 한반도 주변을 뒤덮은 열돔에 뜨거운 공기를 보태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핀셋 규제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서울, 강남 등 일대에선 당혹감이 느껴집니다. 특히 세금 압박에 취약한 고령층을 위주로 양도세 부담이 앞으로 더욱 커지기 전 집을 미리 팔아둬야 할지 불안감이 깊은 모습입니다. 강남 일대 주택시장 분위기를 정현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준공 40년이 넘어 고령층 거주민이 많은 편인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정부가 겨냥한 초고가 주택의 기준인 시가 45억 원을 훌쩍 넘긴 단지로 이번 세제 개편안에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앞으로 종부세율이 오르면 보유 부담은 커지고 양도소득세 공제 액수에도 한도가 신설되며 특히 집을 팔 때 붙는 세금이 크게 뛸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압구정 현대 1차 131제곱미터짜리를 17억 원에 사서 10년간 살다 65억 원에 파는 경우라면 오는 2029년 양도세는 지금보다 10억 원 넘게 오릅니다. 이에 세부담이 더욱 커지기 전 근로소득이 부족한 노령층을 위주로 미리 집을 팔아야 할지 고민이 깊은 분위기입니다. 어제도 다녀가셨고요. 이제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그런 기사 보고는 황당하고 좀 당혹감이 많고 지금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계속하고 이제 이번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로 고가주택 매물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서울에선 시세 40억 초과 아파트가 80% 가까이 밀집된 강남과 서초를 위주로 급매물들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이렇게 급매 딱지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를 전후해서 서둘러 집을 팔려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문의가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아무리 고가주택이라고 해도 30년 넘게 산 집을 나와서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세제 개편에 대한 불만과 당혹감도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91년부터 수평이도 하려도 세금으로 뜯기고 또 새로 사면 또 보유세를 또 내야 되고 아니 이래도 뺏어가고 저래도 뺏어가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반적인 주택 공급 부족 속에 집값은 앞으로 더욱 오를 것으로 판단한 일부 집주인들은 버티기를 택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대출 규제와 높아진 금리에 초고가 주택 매물이 나오더라도 사들일 매수자들은 충분하지 않아 거래 절벽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국회 후폭풍도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세금 핵폭탄을 투하했다며 총공세에 나섰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을 엄호하면서 일부 논의의 여지도 남겼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 날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집중포화를 쏟아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 거주 이전 자유의 족쇄인 이사금지법이라는 비유로 일부 세금 인상 방침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집 가진 국민, 집 없는 국민 모두를 벌주는 증세안을 당장 철회하기 바랍니다. 당 내에서도 지방선거 이후에 정책을 발표한 이유가 뭐냐고 반문하며 매물 실종으로 이어져 결국 피해는 서민들이 떠안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표 계산에 몰두해서 선거 국면에서는 감추고 있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며 국민에게 세금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 발표 당일에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던 민주당은 이튿날에서야 국민의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세제 개편안 일부만 떼어내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옹호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 수용성과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회에서의 추가 논의 여지를 시사했는데 수도권 중심 부동산 민감층을 고려한 거로 풀이됩니다. 세 부담의 급격한 변동으로 파생될 문제나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 살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모두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론과 시장 흐름을 지켜보며 법안의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세금 정책까지 정권마다 큰 파장을 불러왔던 대형 이슈인 만큼 여야 여론전도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장중 등락을 오가는 등 혼조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1.6%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3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급등세가 이어졌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오른 6,351로 시작한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장중 등락을 거듭하며 거래를 이어가다가 장 후반에는 지수를 끌어올리며 1.62% 오른 6,35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이며 지수 상단을 막았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장중 등락을 오가다가 삼성전자는 0.2% 오른 24만 원에, SK하이닉스는 0.6% 오른 157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약세인 업종보다 강세를 보인 업종이 8.2배 많았는데 기본 예탁금을 상향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 시행 등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됐던 거래가 줄면서 수급이 여타 업종으로 몰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환류가 되면서 과도하게 벌어졌던 수익을 거쳐가 이제 좁혀주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순환매가 전개되면서 코스닥 시장에는 3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훈풍이 연일 불었습니다. 1.47% 오른 748로 개장한 코스닥은 장 내내 뚜렷한 강세를 보였고 기관의 순매수에 5.88% 오른 781의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전거래일보다 2.7원 오른 1,432.5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우리 육군이 이번엔 미군이 아닌 육군 소속 무인기를 적군으로 인해 격추 직전까지 가는 일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엉터리 군대가 어딨냐고 비판했습니다. 성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육군 1군단이 어제 오후 육군 시험평가단에서 시험 비행자 띄운 드론을 적군기로 오인하고 대공 준비태세인 두루미 발령 직전까지 가는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같은 시험 비행이 오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육군 1군단의 사전 통보까지 됐을 텐데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하지 못했다는 건 군의 작전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무인기 소동 논란을 빚은 육군 1군단에서 어제 다시 아군 무인기를 적군기로 오인해 격추할 뻔했다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당시 정상적인 작전 절차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당시 신규 전력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업체의 무인기 시험 비행이 있었는데 이 무인기가 승인된 고도 500피트보다 높게 날면서 관련 부대가 승인된 무인기가 맞는지 여부를 작전 절차에 따라 확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일선 작전부대의 정상적인 작전 수행 절차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군사 대비 태세 유지와 장병 사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이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국 고유의 영토라는 부당한 억지 주장을 22년째 되풀이했습니다.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3년 연속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나라로 명시하며 안보협력 중요성을 부각했습니다. 보도에 한상옥 기자입니다.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은 예년과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방위백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을 거론하며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2005년 이후 22년 연속으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주변 안보 환경 지도와 방공 식별구역 등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영유권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의 관계 측면에서는 안보 협력의 틀을 유지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3년째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번 방위백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3국의 군사 밀착에 대해 일본 정부가 드러낸 강력한 위기감입니다. 일본은 중국의 해양군사 활동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무력 충돌이 동아시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러시아 파병과 급속한 미사일 개발을 지적하며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안보 위협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전례 없는 안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은 미국과 한국, 호주 등 동맹과 우호국들과의 다자간 군사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공지능과 무인드론 등 현대전의 새로운 영역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자위대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지난달 31일 국민의힘의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연일 드러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심사 시작 전 다른 추천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부작용이 많을 거라며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며 판사님도 이제 재판하면서 수사하셔야 할 거라고 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수사 완결성을 높여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수사의 완결성과 전문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경찰에 대한 통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비리 행위는 철저히 감시하고 그 책임을 확실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경찰 수사가 지연되거나 공백이 발생하여 국민들께서 억울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후속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끝내 국민의 뜻을 외면했다며 지옥문이 열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문턱까지 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며 즉각 환영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검찰 권한은 줄이고 국민의 권리를 키웠다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법 시행일인 10월 2일 이전까지 7대 범죄 전권 송치 관련 법안 등 후속 입법을 완수하고 전담팀을 가동해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도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과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새로운 사법의 시작이 되도록 후속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걸 두고 국민의 뜻을 끝내 외면했다, 지옥문이 열렸다고 혹평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을 위한 비상탈출구를 만들고 국민은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로지 대통령 한 명, 권력자 한 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결국 지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 치안감 이상 수뇌부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한 조항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서도 검찰 동일체보다 더 강력한 경찰 동일체 원칙이 작동할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 동일체보다 더 강력한 경찰 동일체 원칙이 작동할 것이고 그 모든 경찰 고위 간부는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10월 2일 법 시행에 맞춰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의 대여 공세 속 법안 처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뒤를 이을 제청 대상 후보 4명도 추려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약 5달째 공석인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까지 동시 제청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흥구 대법관의 뒤를 이을 제청 대상 후보 4명이 추려졌습니다.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김예영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후보자 명단에 올랐는데 박은정 위원장은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신념 등에 더해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이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등 관련 정보가 법원 누리집에 공개되고 대법원은 오는 7일까지 추천 후보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정식 회의에 앞서 진행된 접견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까지 동시 제청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지난번에 좋은 추천을 해주셨는데 아직 마무리를 지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 합쳐서 다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지난 1월 이미 노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 4명이 추천됐지만 제청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법관과 노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모두 8명이 이름을 올리게 됐고 이 가운데 여성 법관은 3명, 사법연수원 22기부터 30기까지 포진돼 있습니다. 후보자 선정 이후 대법원장의 제청에 별도로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 달 이 대법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후임이 임명되지 않으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2명이 공석인 채로 운영돼야 합니다. 대법원과 청와대의 물밑 협상이 이뤄질 거로 보이는데 이 대법관 후임 인선이 약 5달째 공석인 노 전 대법관의 후임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은 모두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으로 달려가 당심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친명, 친청으로 갈라진 최고위원 후보들 사이에선 박쥐, 일배, 대통령파리 등 독한 말이 오가며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순회 경선 첫 주 충남 부울경 경선에서 박빙 선두에 오른 정청래 후보는 호남으로 달려갔습니다. 광주 전통시장을 찾은 뒤 장애인과 소방공무원, 택시 간담회까지 민심 청취에 공을 들였습니다. 행안위 분들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가 TF를 만들겠습니다. 필요하면 법도 만들고. 김민석 후보는 이틀 연속 전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원과 정읍, 김제의 익산까지 꽉 찬 일정으로 시민들을 만나 현안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희망 고문만 하던 새만금 문제를 확실하게 최단기간 안에 이제 마무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으로.
후보들 간 공방도 여전했는데 정청래 후보는 신천지 의혹 사과를 거듭 주장했고 김민석 후보 캠프에서는 친청계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가 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전남을 찾은 송영길 후보는 정 후보 지지자들의 당청 관계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또 그건을 알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부엉이 벼랑 끝으로 몰았던 그 역사의 비극을 반복할 수도 있다는 위험이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친명 친청으로 갈라진 최고위원 후보들 간에도 수위 높은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박쥐라는 표현에 일배식 모욕이라고 맞서며 재차 공방이 이어졌고 투표 후에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현재 경선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또 룰을 바꾸자고 억지를 쓴다는 반응이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을 팔아 정청래 후보를 공격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진영 간 설전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면서 당내에선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초박빙 승부로 차기 당대표 윤곽은 안개 속이지만 갈라진 당을 어떻게 통합해야 할지는 분명한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아시아 쿼터 왼손 투수 왕앤청이 삼성을 상대로 시즌 10승을 수확하며 다승 공동 선두로 나섰습니다. 왕앤청은 삼성과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동안 삼진 7개를 잡고 무실점 역투했습니다. 안타 3개와 볼넷 2개를 내줬지만 큰 위기 없이 3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한 왕앤청은 팀의 3연패를 끊는 동시에 LG 임찬규와 함께 다승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폭염 경보 속 치러진 인천 경기에서 SSG는 LG와 난타전을 벌인 끝에 10대 8로 승리했습니다. 선발 김민준이 6이닝 2실점으로 승리 발판을 마련했고 타석에서 김재환이 3점 홈런을 포함해 4타점을 올리며 맹활약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롯데가 키움을 3대2로 따돌리고 상대 전적 5연승을 내달렸습니다. 황성빈이 3루타를 포함해 2안타 1타점 1득점을 올렸고 마운드에선 로드리게스가 6이닝 동안 안타 3개만 내주고 2실점하며 승리를 챙겼습니다. 폭염 속 치러진 프로야구 경기 중 관중 한 명이 쓰러져 경기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인천에서 열린 SSG와 LG의 경기 9회 초 LG 공격 직전 SSG 관중석에 있던 한 남성 팬이 쓰러졌습니다. 심판진은 경기를 중단했고 곧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한 뒤 해당 관중을 들것으로 옮겼습니다. SSG 구단 관계자는 해당 관중은 어지럼증을 느끼고 계단에서 쓰러졌다면서 온열에 의한 어지럼증으로 의심돼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기록적인 무더위에 프로야구는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서울과 광주 2경기가 취소됐습니다. 이번 여름 들어 벌써 5경기째인데요. 폭염이 길게 이어지면서 KBO는 경기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아직 해가 지지 않은 인천 SSG 랜더스필드. 야구장을 정비하는 직원들의 옷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섭씨 35도에 달하는 찜통 더위에 관중들은 휴대용 선풍기와 수건으로 더위를 식히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역에서 딱 나오자마자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좋아하는 선수 보려고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승리를 만끽을 하면서 이제 폭염 경보가 발효된 인천은 그나마 경기를 개최할 수 있지만 중대 경보가 떨어진 서울과 광주는 경기가 아예 열리지 못했습니다. 휴식일인 월요일을 제외하면 사흘 동안 취소된 경기만 5경기에 달합니다. 역대 최다 취소 기록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이 계속되자 KBO는 경기 개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분화해 발표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은 경기를 정상 개최하지만 폭염 경보가 내려진 곳은 현장 상황에 따라 최대 1시간까지 경기 시간을 늦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면 오후 1시 이전에 경기를 취소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관중이 입장한 뒤에 혹은 경기 중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기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구단도 선수들은 물론 관중들의 건강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하는 공간에 선수단이 사용하는 이동식 에어컨 같은 거를 비치를 해놨고요. 무더위 쉼터를 해서 최대한 예방에 초점을 두는데 또 혹시 상황이 발생하면 빠르게 저희가 대응을 하기 위해 긴급 후송팀을 마련을 하고 당분간 폭염이 사그라지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한 만큼 KBO는 야구장을 방문할 때 충분한 폭염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이렇게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될 정도의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초등학생 선수들의 야구 경기가 한낮에 강행됐습니다. 관련 협회에는 폭염 시 유소년 경기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떼약볕이 한창 내리쬐는 한낮, 유니폼을 입은 학생들이 몸을 풀기 시작합니다. 학예 훈련 기간을 맞아 초등학교 야구부 간 연습 경기가 펼쳐진 겁니다. 경기가 열렸던 오후 2시, 성남시 기온은 35도로 폭염 경보까지 발령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초등학교 고학년들의 경기는 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그라운드 지열까지 더해져 찜통 같은 경기장 안에서 학생들은 슬라이딩까지 하며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같은 날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서울 잠실과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프로야구 경기를 전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최고 체감온도 38도 또는 하루 최고 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내려지는 폭염 중대경보 발효 시 당일 낮 1시 전까지 경기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겁니다. 학생들의 연습 경기가 열렸던 성남 낮 최고 기온은 35.9도, 잠실 경기장이 있는 서울 송파구의 낮 최고 기온은 37.6도로 불과 1.7도밖에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프로야구 경기마저 멈춰섰는데 유소년 경기는 강행되면서 어린 학생들이 폭염에 고스란히 노출된 겁니다. 해당 야구부 학부모는 경기 시작 시간만이라도 덜 더운 때로 바꿔줬으면 한다며 아이들의 건강이 우려된다고 호소했습니다. 문제는 유소년 경기의 경우 폭염이나 온열 질환에 대비한 경기 취소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선수들이 등록된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는 오는 7일 시작되는 봉황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부터 폭염특보에 따라 이른 오전이나 늦은 오후에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 혹서기 경기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대회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규정이 없고 연습 경기는 학교 간 협의에 따른 것이라 협회가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측은 아이들의 방학에 맞춰 미리 대관한 경기장을 갑자기 취소하기 어려웠다며 선수들을 이닝마다 교체하고 경기 중간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건강한 성인도 위험할 정도의 극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 등 중서부 곳곳에서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폭염 중대 경보가 더 확대되기도 했는데요. 내일도 이런 숨막히는 더위가 계속됩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27도, 부산 26도로 오늘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한낮에는 서울 38도, 하남 39도, 광주 37도, 대구 36도까지 크게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연일 올해 최고 더위를 경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더위에 건강 잃기 쉬운 만큼 한낮에는 바깥 활동과 작업을 멈추고 불가피할 경우 1시간에 10분 이상 꼭 그늘이나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수분을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고 중부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전남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제주 산간에는 오후부터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심한 더위가 계속되겠고 주말에는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